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처음에 볼 문제는 이 민간경력자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조정해야겠다라는 의도로 보통 이제 실험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5급 공채 PSAT도 그렇고, 또 이제 PSAT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험인 리트 시험, 그러니까 법학 적성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 평가 문제도 역시 큰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또 이제 적응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평가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에 실험이 시작이 됐고요. 실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25문제 60분이죠. 25문제 60분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급 공채보다는 약간은 조금 쉽죠. 근데 이제 여기 실험평가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실제 PSAT, 그러니까 5급 공채 PSAT, 그 전으로 치면 행정고시 PSAT죠.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들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실까요? 1번. 다음들의 A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하고 나에 있는 이 제시문이 있는데요. 이 제시문의 내용을 모른다. 상관없어요. 지금 읽어서 정보를 캐내시면 됩니다. PSAT라는 것은 결국은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고요.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으로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제시문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나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제시문이다. 상관없어요. 지금 봐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문적이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전문적이라고 하면 각주로 그 어떤 단어나 문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면은 각주가 없어요. 각주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풀이대로만 해설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풀이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외부 효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A, 가로 A에 들어갈 게 뭔지, 거기에 정확히 들어가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두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한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일단 외부 효과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 외부 효과란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용을 내가 뭘 했는데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의 효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는요, 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해주는 바람에 내가 더 좋아졌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죠. 자, 정부는 직접 규제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간접 규제를 통해서 민간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효율이 일치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끼리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니네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금으로 낼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를 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과세를 A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쭉 나왔던 긍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얘기는 이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A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음 글에 A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 효과라는 말을 읽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기 A, B,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외부 효과에 관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긍정적 외부 효과까지도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과세가 A고, 그렇다면 A에 관한 것, 즉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것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이상적인 금액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 효과 비용과 같아야 된다. 정부가 직접 규제보다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서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만 땅 때리면 정부에서는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럼 이제 민간에서 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설을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무엇인지, 그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기역 보시죠. 인체 해로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의 과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농약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농약을 사용하면 물론 그 해충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이득도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인체 해로운 유기물질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외부 효과가 생기죠. 이것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과세 A와 연결이 됩니다. 해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이에요.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정을 목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자, 세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외부 효과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누가 뭘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무슨 세금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외부 효과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안 됩니다. 디귿이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오물세를 징수했다. 역시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냥 쓰레기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오물세를 징수한 거 아주 적절한 A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리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리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한 착각으로 틀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정말 나중에 피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새로 시설한 기업체에 경비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죠? 외부 효과인지도 좀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조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A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 판단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죠. 사례 찾기 유형의 문제죠. 다음 글을 읽고 보기 중 A형 로비와 B형 로비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A형 로비는 로비 주체가 의원이나 기타 결정권자들과 직접 접촉한다고 돼 있죠.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 핵심은 정부의 수집과 영향력의 행사. 정부의 수집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 효과적이고 사전에 정부에 수집한 후에 이를 검토해서 법안이나 정책 관련 정보 자료를 위원이나 보좌관들에게 제공하고 설득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여기서 가만 보면 뭐가 핵심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미리 하는 게 핵심인지 직접 접촉하는 게 핵심인지 아니면 의원 보좌관들에게 설득한다는 내용이 핵심인지 잘 모르지만 나와 비교해보면 정확한 비교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시죠. B형 로비는 우선 로비 주체가 일반 대중을 움직여서 의원들에게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걸 읽어보니까 가하고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가는 의원들을 직접 접촉한다. 나는 일반 대중들을 움직여서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가와 나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해서 A형 로비는 직접, B형 로비는 일반 대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 보실까요? 땡땡 협회는 LNG 저장 탱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관련 전문학계 발표 연구 보고서를 누구한테 했대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 했다고 그랬죠? 의원들한테 했으니까 이것은 A형 로비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했는지만 빨리 찾아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B요. 어디다 올렸대요? 이런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어디다요? 신문에 독자의견란에 올렸다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일반 대중을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B형 로비입니다. 디귿이에요. 대형마트 규제운동본부에서는 뭘 했대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돼 있죠. 결국 언론에다 뿌린다는 얘기고 이것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움직이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 역시 B에 해당합니다. 리을이에요. 땡땡 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땡땡 노총의 입장이라는 뭘 배포했대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돼 있죠. 역시 디귿하고 같습니다. 언론을 움직이겠다는 거고 일반 대중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 미음을 볼까요? 땡땡 법률에 반대하는 A는 친구를 통해서 의원을 직접 만나서 법률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라고 돼 있죠. 뭐예요?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 찾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뭔가 비교하면서 사례를 찾는 유형이잖아요. 어떤 것이 비교 대상이 되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짚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 인력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결국 이제 비판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부분이 찬성이고 어느 부분이 반대인가, 결국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시면 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은 민간연구원에서 200여 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력직 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기업이 51%. 연구원은 그 원인을 높은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인사관행, 그다음에 고령 인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령 인력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 있는 첫째부터 5째까지의 선입견 중에 어느 부분을 깨내고 있는가, 혹은 어느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가를 보시면 이게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내용인지 그렇지 못한 내용인지, 혹은 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째 선입견을 보죠. 배우는 걸 싫어한다. 둘째 성과가 낮다. 셋째 창의적이지 못하고. 넷째 열정과 중성심이 적고. 다섯째 체력 저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억을 볼까요? 최근 어느 학회에서 연령과 성과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연령과 성과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연령이 작을수록 성과는 좋다란 얘기예요. 연령이 높을수록 성과는 낮다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연령과 성과 간의 반비례 관계, 성과에 관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둘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둘째에 관한 얘기로서 이 기억은 제시문의 내용, 즉 선입견을 지지해 주나요? 아니면 선입견에 반대하는 내용인가요? 선입견을 그대로 지지해버리는 내용이죠. 의외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것은 둘째에 관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것이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머리는 플러스하고 곱하기를 좋아하고 마이너스하고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좋아하고요. 빼기하고 나누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문제는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풀 때 은근히 이런 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여기서 제시문의 내용과 얘가 일치하는가 반대하는가를 체크할 때 기역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일치하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하는 걸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에다가요. 이렇게 X 표시를 해두세요. 해두고 X 표시가 필요한데 동그라미구나.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딱딱 박으면서 이건 뭐 반대 찬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해놓고 동그라미 X 해놓고는 순간적으로 확 반대로 적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 표시를 해두고 비교해서 이제 X 표시되어 있는 것만 고르는 그런 연습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은 결국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넘어가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이런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여러 번 풀어보시고 본인 걸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해보다 저거 해보다 막 헷갈리고 혼자 헷갈리다가 틀리게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반대되는 걸 묻고 있는데 기억은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니은 볼까요? 퇴직자 협회는 신제품의 아이디어 80% 이상을 고령 인력이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 뭐예요? 신제품 아이디어잖아요. 그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얘는 창의적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80% 이상을 고령 인력이 창출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많은 부분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이 셋째 선입견에 대한 반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A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일단 은퇴했던 고령자들은 가능하면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 비율. 이건 뭐예요? 열정이 작다는 얘기죠. 열정이 적다는 얘기는 제시문에 나왔던 선입견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마지막 리을이에요. B 교수는 나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반비례해서 고령 인력일수록 안전사고 빈도가 줄어들었다. 뭐예요? 다섯째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말에 대한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기역, 디귿, 답 해가지고 1번 답 이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X 표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유치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틀리고 나면 이런 게 절대 유치하지 않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됐죠? 3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변호사법에 관한 얘기네요. 여기에서는 변호사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입장을 지지하는가, 법무사 입장을 지지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원고를 대리해서 소송을 추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국회의원은 소송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까지 필요하겠냐, 법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의안을 이제 발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죠. 개정안의 취지는 민사사건 중에서 상당수가 서민들의 민생 분쟁인 소액사건임을 고려해서 이런 소액사건이라면 좀 더 저렴한 수임료를 낼 수 있는 법무사가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이건 이제 뭐예요? 변호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거죠. 왜 법무사한테 맡기려고 하냐, 변호사한테 맡겨도 되지 않느냐,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죠.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간단한 소송사건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법률가라면 누구든지 소송가액이 적은 소송,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해서 이게 돈이 작다고 간단한 소송이라고 보는 법률가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한 소송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송에 충실한 주장과 증명이지 돈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법률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의 종사자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싸지는 건 몰라도 그만큼 서비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주장도 타자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임료는 난이도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경제적 이익, 부담 능력 다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법률 수요가 있는 곳에 변호사가 당연히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많고 그 다음에 소송 가액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 법무사한테 맡기면 서비스가 떨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손해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해주는 것을 보면 되겠죠. 기억.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법률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법안을 제출할 때는 변호사가 너무 없으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내포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사건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없는 거지,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가 왜 없겠냐. 지금 사법고시 로스쿨 하면서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건 없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건이 있다면 변호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내용은 지지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니은이에요. 사건의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는, 이건 어디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사건의 난이도,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경제적이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건의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 입장을 지지해주는 말인 거죠. 다음에 디귿이요.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법무사가 더 많은데 뭐 하려고 변호사를 살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친밀하게,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법무사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의 말을 지지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리을. 법무사의 경우에 변호사보다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그죠? 이것은 이 제시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리을은 맞고요. 미음. 소액사건의 경우에 의뢰인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보다 싸게 하는 걸 더 원한다라고 하면 이 변호사의 말과 안 맞죠. 이 변호사의 말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싼 게 아니다. 그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정도 보시면 밑에서 둘, 넷, 여덟 번째 정도 보시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의 충실한 주장과 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미음의 내용은 이 변호사의 글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들을 설명해주고 그 제도들의 요건에 맞게 딱딱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룰을 주고 룰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2번. 세금이 고지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눠지는가를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세금이 고지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당 기관이 여러 개가 있구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있잖아요. 이게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하는 건지 고지된 후에 하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병렬적으로 과세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에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렇게 쭉 병렬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유형별로 나눠서 가지를 탁탁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미지로 떠올리기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고지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뭐예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네요. 세무조사 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역시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알려준 것은 세금을 고지한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과세 올구로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납세자 주장에 타당하면 세금을 과세 관청이 자체적으로 시정해주는 제도.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다음 세금이 고지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지 이름이 뭔지를 여기서 파악해 두셔야 되겠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고제부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보니까 가나다라는 행정청이 하는 거다. 그죠? 근데 마지막 마는요. 이건 법원에다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냥 감각적으로요. 이건 뭐 그냥 촉 같은 건데요. 법원에다 하는 거는 행정청이랑 하다 안 될 때 법원에 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낌만 가지시고요. 이걸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물론 이거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시문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 가나다라의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근데 1단계 절차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2단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제시문에 나왔기 때문에 마는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가나다라 중에 하나를 한 다음에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가에 이의 신청을 한 후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그러면 가를 거치면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또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건 3단계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느낌이 오시죠.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 구제 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감사원에다 했다고 되어 있네요. 감사원에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디다 해?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감사원에 하는 거는 얼마 만에 해야 된대요? 기한이. 거기 보니까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그죠? 뭐를요? 세금 부과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통지서요? 결정통지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사원에 제기를 했을 때 이 감사원에 제기한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의 사이가 180, 길게는 180일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도 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죠, 그죠? 그죠? 이거 처음에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까지 다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결정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1번 볼까요?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째 되는 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되죠? 그죠? 9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이건 9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도요. 60일째 되는 날 지방국세청에 됩니다. 3번 안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국세심판원에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되는 거고 4번 세무조사 결정통지서를 받고 열흘째 되는 날 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이거는 처음에 1번에 관한 얘기죠. 고지되기 전에 하는 거. 그죠? 통지서 받고 난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는 20일이라고 돼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5번이죠. 세금부가 사실 안 날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날짜는 잘 맞췄어요. 날짜는 잘 맞췄는데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했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전치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혹은 무슨 전치주의라고 부르는데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이런 걸 미리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와라 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단계 전체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2단계로 법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공인중개사 A의 예상이 적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이제 원인 결과 찾기, 원인 근거 찾기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장이나 결과는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합당하게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를 찾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대로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다음 중 제시문의 내용과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나와 있는 거고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결과가 나온다. 2번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읽어 내려가서 자연스러우면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의 예상에 적중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 일단 공인중개사 A는 작년 1월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세를 얻어서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커피숍 운영에서 얻은 이익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는 적었다. 뭐 좀 적겠죠, 그죠? 본업이 아니니까. 근데 소득의 보탬이 됐대요. 근데 금년에도 A 공인중개사 업무를 계속하면서 커피숍 운영하는데 3월부터 시작된 건물 앞 도로공사로 인해서 6월 중순까지 손님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커피숍 운영을 통해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긴 한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래서 올해 소득이,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커피숍이랑 공인중개사를 다 합친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소득이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A의 예상에 적중하기 위한 필요한 상황. 1번 볼까요? 커피숍의 임대료가 10% 인하됐다. 커피숍의 임대료가 인하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아, 내가 돈을 낼 게 적어졌구나. 그러니까 소득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금전적 손실이 있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소득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10% 인하되면 결국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돼요. 2번, 부동산 정개 건수가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면 전체 소득이, 공인중개사 소득이 확 뛰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역시 결론을 지지해주지는 못합니다. 3번, 건물 앞 도로공사가 6월 말에 끝이 난다. 6월 말에 끝이 나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커피숍이 더 잘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끝이 난다는 것 때문에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한 명씩 해고했다면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이 덜 나간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소득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해고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확실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안 되죠. 근데 5번, 올해 공인중개사 임무 수익의 증가분이 커피숍 운영의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커피숍 운영의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면 커피숍이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결론, 2번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결론,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읽어나가는 연습 필요합니다. 다음 7번 보실까요? 다음 상황에서 A국가가 세운 협상원칙에 부합하는 것, 이것은 어떤 룰을 주고 룰대로 해결하라는 얘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A국가가 세운 협상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딱 짚어놓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황, A국가와 B국가는 과거 한 차례 전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다. 그죠? 아무래도 좀 서로 보기에 재수없겠죠. 근데 근래 A국가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B국가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 토대로 비약적인 경제성을 이룩했다. 근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A국가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B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자 B국가는 A국가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운 적은 있지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돈 좀 벌자. 이렇게 하니까 B도 뭐 그래 보자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국가 중 A국가는 아무래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 협상력이 강합니다. 근데 경제 분야에선 약해요. 근데 B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죠.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선 협상력이 강해요. 근데 또 안보 분야에선 약해요. 이렇게 서로 강하고 약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A는 안보가 강하고 경제가 약해요. B는 안보가 약하고 경제가 강합니다. 근데 3국에서 개최된 1차 회담에서는 B국가는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 매우 다양한 협상 의제를 제시했대요. 근데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1차 회담 결렬. 특히 핵무기 문제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합니다. 핵무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안보 분야이기도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인지는 좀 이따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다음에 A국가는 향후 개최될 회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자, A국가의 원칙을 보죠. 첫 번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합의가 도달하기 쉬운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친분이 두터운 인사에게 비공식 채널 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협상의 가능한 분야는 미리 시한을 확정. 뭐겠어요? 안보 분야겠죠? 그죠? 미리 확정. 시한을 확정하는 거죠. 그죠? 협상 시한을. 그 다음에 약한 분야. 뭐겠어요? 경제 분야겠죠?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연 전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일단 기억 볼까요? 핵무기 문제는 우선적 이거 기억 헷갈리기 쉬워요. 핵무기 문제죠. 핵무기 문제니까 딱 안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안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선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얘는 시한을 확정하는 거예요. 시한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언제 해야 되는지를 확정을 빨리 짓자라는 얘기죠.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한다 라는 얘기에 관한 얘기라면 이 안보에 관한 요 분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요 분야. 그죠? 요 분야에 관한 얘기. 이게 우선이니까요. 그죠? 요 분야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라면 합의가 도달하기 용이한 분야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얘는 우선 협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볼 것이냐 이걸로 볼 것이냐 입장에서 이걸로 본다면 미리 시한을 확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리 시한을 확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는 얘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따라서 요거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니은 비국가의 회담 대표와 유학시와 절친했던 경제 전문가에게 비공식 채널 이거네요. 맞네요. 그죠? 다음 티귿 안보 분야 협상 시한을 결정해서 비국가에게 통지한다. 뭐예요? 이거에 관한 얘기죠. 미리 확정해서 통지한다. 맞아요. 네, 리을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는 전화 협상을 협상을 벌여서라도 신속히 해결한다. 그런가요? 경제는 약하잖아요. 이건 신속히 해결해야 돼요? 아니죠. 지형 전략을 쓰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어떤 룰이 주어져 있는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이건 이제 계산 문제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예우자금 1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단 재무 담당자는 다음 표와 같은 몇 가지 투자 제한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은 일단은 1년 동안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달라지는데 침체 확률 0.1, 상승 확률 0.2, 그 다음에 안정 확률 0.7 돼 있죠. 이거는 빨리 표에다가 적어 넣으세요. 그래서 침체 옆에다가 0.1, 상승 옆에다 0.2, 그 다음에 안정 옆에다 0.7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랬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서 각각에서 묻고 있는 것의 수치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음에 나와 있는 내용마다 그때그때 보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다 계산해 버려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음을 보면 되겠다. 보기를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때그때 보는가, 전체를 다 보는가.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보면 글 읽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글자 보고 숫자 계산, 글자 보고 숫자 계산 이러면 좀 헷갈리거든요. 숫자 계산할 때는 그냥 쫙 숫자 계산, 글 읽을 때는 쫙 글 읽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버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승, 안정, 침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옆에다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0.2, 0.7, 0.1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1억 원이니까요. 여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7%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7%라고 하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700을 얘기하는 거죠. 700만 원. 1억 원의 7%는 700만 원이니까. 네, 그 700만 원에 대해서 얘가 다시 0.2%의 확률로 그죠? 0.2% 확률로 이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계산을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140이구나 이렇게요. 그죠? 700만 원에 이거는 7%가 700만 원이라는 뜻이니까 700이라고 적어두시고 700이 0.2니까 27에 14, 140 이렇게요. 그죠? 그럼 그 옆에는요. 얘는요. 1100만 원이죠. 11%니까. 그걸 7%니까요. 70%죠. 70%니까 몇이에요? 7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40, 그 다음에 770, 11%니까 770, 이렇게. 침체 같은 경우에는요, 12%죠? 그러니까 1200이 될 텐데, 1200이 0.1이니까 12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더하면 1030이 됩니다. 이렇게. 1030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얘가 여기에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10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국채, 지방채, 부동산 펀드, 주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게 더 편해요. 그때그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기 나름이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결과만 넣고 보면 여기는 1030, 이건 990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1000,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115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기업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뭐가 답이 되는지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에서는요. 그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은 뭐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만 이거를 선지를 보고 그때 비교하는 걸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그냥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건 전체로 한번 해버리고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전체로 해버리고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답은 2번이 돼요. 여기 이 숫자만 나오면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음 9번 볼까요? 새로운 주소 부여 원칙이다. 원칙에 따를 경우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주소 부여 원칙 보니까요. 일단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도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시군 도명이 붙고 시군 구명이 붙고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 번호가 붙네요.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대로는 폭이 8차선 길이 4km 그 다음에 로는요 2 내지 7차선 길이 2km 이상 길은요 대로로 이외의 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좁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죠? 건물 번호의 부여 원칙은요. 보니까 도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20m 간격으로 도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다음에 그러면은 도로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거기 오른쪽 그림의 C를 보세요. C를 보시면 C는 이게 도로의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꺾으면은 둘 다 왼쪽이긴 하지만요. 그죠? 만약에 이게 뭐 2가 이쪽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꺾었을 땐 오른쪽, 일로 갈 땐 왼쪽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한대요? 출입문, 주된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된 출입구가 적합하고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자, A, B, C, D, E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에 미음 대로라고 돼 있죠. 아, 대로니까 8차선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로가 있네요. 로는 뭐예요? 2 내지 7차선 도로가 되는구나. 세모 길이 있네요. 아, 길은 좀 좁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보죠. A 건물과 B 건물 사이의 도로폭은 D와 E 건물 사이의 도로폭보다 넓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가요? A, B는 로라고 돼 있고 D하고 E는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로가 좀 더 넓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이요. 건물 번호가 홀수인 것은 A, C, D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대로 가면 A하고 C하고 D는 왼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홀수가 맞습니다. 다음 디귿이요. C 건물과 D 건물 주소상의 도로명은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C하고 D는요. 도로명이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C는 출입문이 무슨 로 쪽으로 나 있고 D는요. 무슨 길 쪽으로 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도로명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은 맞고요. 리을 볼까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C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2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2개가 겹치고 있다면 주된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점으로 표시되는 C는 아래쪽, 그러니까 뭐뭐로라는 주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의 건물인데 주소가 2개라는 건 더 혼동이 되겠죠. 뭐 그걸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룰대로 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리죠. 됐죠. 10번.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결국 3가지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랑 유사하냐면요. 아까 봤던 로비 문제랑 유사해요. A형, B형. A형은 뭐 직접 접촉, B형은 일반 대중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모형이 있다면 A, B, C 모형이 어떻게 다른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장애 본질은 크게 3개 모형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A 모형, 장애를 생리적, 정신적 결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으로부터의 부정적 변이 등 기능 장애로 간주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장애 문제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대요? 아, 장애인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해결은 뭘로 해요? 아, 스스로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게 해결이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장애를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정의. 그다음에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원인.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무엇으로 보는가? 해결책. 해서 정의, 원인, 해결책이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B, C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각자 차이가 날 거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B를 볼까요? 장애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장애 문제의 소재는 누가? 불공평한 사회제도나 관행.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해결은 뭐예요? 아, 사회 전체를 개조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죠. 됐죠? 그럼 C를 볼까요? C 모형은 장애를 불공평한 사회제도나 관행, 특히 정치적 소외의 결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좁혔네요. 그죠? 정치적 소외의 결과로 간주하고, 그래서 장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기본권 이외에 그들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죠? 정치 참여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기억 볼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24시간 휠체어 장애 체험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은 A 모형에 부합한다. A 모형은 뭐였어요? 장애인이 문제고 장애인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장애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그죠? 오히려 이제 B에 더 가깝겠죠. 그죠? 사회 전체에 사회를 개조하는 것에 가깝겠죠. 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리은 모든 도서관에 점자 도서를 의무로 비치하는 거. 이거 뭐예요? 장애인 스스로가 잘 해야 된다?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 아니죠. 뭐예요? 사회 전체의 개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리은은 B가 맞죠. 디귿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장애인 후보 추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 이거 뭐예요? 선거에 관한 얘기고 정치적 어떤 테마에 관한 얘기고, 그렇다면 C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리을 육교를 없앤다. 횡단보도로 이게 정치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뭐예요? 사회 전체적인 내용과 관계가 있죠. 하기 때문에 C 모형이 아니라 B 모형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다음에 11번.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수치들을 책정하는가, 계산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주고요. 이것에 따랐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정해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은가라고 이제 물어본다든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치들을,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수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A, B, C, D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A 뭐예요? B, C, D 다 핵심어를 보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보셔야 됩니다. A요. 일정한 금액을 요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그래서 수량이 풍부하던 19세기까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 뭐예요? 요금 징수와 편량 특징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뭐예요? 그냥 한 사람당 얼마 딱 끝 이거예요. 그죠? 지금이랑은 좀 이제 잘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썼다고 돼 있죠. 요금 지수가 편리하고 요금 체계가 단순해서 사용자 이해나 적용 측면에 용이하다. 재원 확보의 확실성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금액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낭비된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을 설명해 주네요. 그럼 B를 볼까요? 일정 사용 수준까지만 정형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일정률을 적용하는 요금 체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뭐예요? 기본료 얼마 딱 있습니다. 얼마까지 쓰면은, 그러니까 아주 0, 1, 2, 3 해서 어느 기본선까지는 무조건 기본료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더 붙는 거. 이거죠.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체계. 그래서 정액요금은 기본요금 혹은 최저요금이라고 불리며 정액요금제와는 달리 일정 수준의 상수 사용량까지만 동일한 정액요금을 부과한다. 자, C. 상수 사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증대할수록 단위당 적용 요율이 상승하는 거, 누진세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금 구조, 개도구 중심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 요금 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용자들이 상수를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상수 소비를 많이 할수록 보다 높은 단위당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낸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B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기본 요금이 있긴 하지만. 근데 C는 더 문제가 뭐냐면 많이 쓰면 똑같은 1톤을 쓰더라도 적게 쓸 때 1톤을 쓰는 거랑 많이 쓰면서 1톤을 쓰는 거랑은 그 1톤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위당 요율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D. 이거는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먼지가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 설비가 많이 드니까. 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요율의 차등을 두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볼까요? 기억.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A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A에서는 낭비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생활 필수적인 기본 수량에 저렴한 정액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B를 적용하는 그죠? 생활 필수적인 기본 수량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 데에는 아주 그냥 기본 요금만 내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B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는 기본 요금에다가 더 많이 쓰면 이제 그때부터 더 많이 내는 거니까요. 그죠? 해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계층 간의 소득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 C를 적용. 그죠? 소득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C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겠지 라는 게 가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차이를 반영하려면 D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가요? 소득 차이를 반영할 때는요. 이거는 C. 아까 봤던 그 디귿의 얘기하고 똑같죠. 계층 간의 소득을 고려한다. 소득 차이를 반영.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하기 때문에 얘는 C를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D는 얼마나 많이 버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먼지 가까운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실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와, 표 진짜 크게 생겼고 정말 계산하기 싫게 생겼다 라고 느낌이 드시죠? 예, 이 문제는 그래서 계산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요즘 5급 공채에서의 상황 판단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풀어내셔야지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가 크고 여기에 각각의 예를 들어놨어요.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쫙 설명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옆에다가, 표 옆에다가요. 조금 칸이 좁을지 몰라도 갑을 병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쫙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가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옆에다가 갑, 을, 병, 정 이렇게 적으세요. 적고, 그 다음에 갑을병정 여기에 뭐에 해당하는지, 여기 이제 4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에 딱딱딱 뭐가에 해당하는지를 일단은 적어두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시작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틀린 게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지 시작도 못하고 어떡하지만 하고 있으면 진짜 어떡하지가 되는 거예요. 끝나도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볼까요? 갑. 무주택 기간이 8개월인 35세 독신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목을 보니까요. 청약자 연령, 세대 구성,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보니까 갑은 무주택 기간이 8개월이랍니다. 그러면 8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주택 기간 제일 밑에 나오는 거네요. 8개월은 6개월 이상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점입니다. 그죠? 2점. 일단 여기 2점 적으세요. 뭐 가중치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적어놔야 나중에 계산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35세입니다. 35세니까 연령이 35세 이상에 해당하는 거고 3점이 됩니다. 여기죠. 연령.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으면 연령, 세대, 여기 무주택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 수네요. 이렇게 되죠. 세대는요. 1세대죠. 자기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잖아요. 위도 없고 자기 아버지 부모님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잖아요. 하여튼 1세대니까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점이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가중치는 나중에 보고요. 가중치 나중에 보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죠.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늘리고자 하는 28세 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28세니까 객관적으로 28세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30세 미만이니까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는요.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2세대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세대, 부모님 세대 2개의 세대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은 없네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0점. 주택은요. 무주택이에요? 아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을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0점이 됩니다. 여기가 0점. 이렇게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놓고 봤을 때 가중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죠? 여기 뭐 20, 가중치를 적어보면 20, 30, 30, 3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가중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볼 때 얘를요. 아무리 이게 이 가중치가
좀, 뭐, 이쪽이 좀 크다 하더라도 이게 가중차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1 정도 크다 하더라도 이런 걸 역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냥 이거는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촉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황 판단은 촉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촉을 쌓으려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냥 이게 1 정도 크긴 하지만 이게 2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심지어 여기는 2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크겠다. 누가 큰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정확한 수치는 그때 필요하면 그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크구나. 감각만 일단 가지고 병으로 가보죠. 병 뭐라고 돼 있어요? 무주택 기간이 8년이고 2명의 자녀를 둔 30세 무주택자라고 돼 있죠. 그럼 무주택 기간이 8년. 그리고 37세 무주택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청약자 연령 37세니까 3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 2명을 뒀네요. 세대 구성을 일단 자녀가 있으니까요. 몇 세대예요? 자기 세대, 자녀 세대. 2세대가 되죠. 하기 때문에 2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2명 있으니까요. 자녀 2명인 것은 거기 보니까 2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2점. 그 다음에 무주택자죠. 무주택이 몇 년이래요? 8년이랍니다. 와, 깁니다. 8년이니까 여기 4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요. 얘랑 보기해보세요. 똑같죠? 크죠? 무조건 병이 크겠다. 갑보다. 이 정도는 오시죠. 그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갑을병 정이죠. 부모, 아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누리고자 32세 남성입니다. 일단 32세 남성이니까요. 32세니까 2점이 되고요. 세대는 몇 세대예요? 부모, 자기, 아들. 세 세대네요. 그죠? 부모 세대, 자기 세대, 아들 세대. 세 개의 세대니까 3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는요. 1명이죠. 1점이네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0점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높은 순서대로 두 사람을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높은 순서는요. 일단은 얘하고 얘를 비교해봐도 얘가 높죠. 그죠? 얘는 딱 봐도 너무 작고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세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여기 1 차이 나고 여기 1 차이 나긴 하지만 여기 1 높고 여기 4가 높잖아요. 그죠? 가중치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4가 높아버리면 가중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쪽이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실제로 계산해도 이쪽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1등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정을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갑하고 정의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시는 방법을 해서 갑이 큰지 정이 큰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얘는 160점이 되고요. 얘는 154점이 되거든요. 뭐 꼼꼼하게 계산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꼼꼼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이 더 높으니까 병하고 정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13번 문제부터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뵐게요.